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위대한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이죠. 베르너 예거라는 인물의 정신이 어떤 뿌리에서 자라났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한 위대한 지성이 어떻게 싹트고 단련되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아요. 이 책은 베르너 예거라는 사람을 바로 이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옛날 글을 연구하는 고전 문헌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사랑하는 진짜 철학자였던 거죠. 이 책을 보면요,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서도 동시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지혜의 연인이 되어가는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베르너 예거가 평생을 바쳐 풀고자 했던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인간 중심의 생각, 즉 헬레니즘, 그리고 서구 문명을 쭉 관통해온 기독교 사상, 이 두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서로 만나고 싸우고 또 섞이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왔는가. 그의 모든 학문은 사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인물을 제대로 알려면 그가 자란 세상부터 들여다봐야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세기 초 라인강 하류의 작은 마을 로베리히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바로 이곳의 아주 독특한 분위기가 훗날 예거의 사상을 빚어낸 뭐랄까 비옥한 토양이 되었거든요. 여고가 태어나서 처음 눈을 뜬 세상은 종교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로베리히를 포함한 라인강 하류 지역 전체가 거의 완벽한 카톨릭의 세계였어요. 이곳에서는 국가의 권위, 언제나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고향은요, 말 그대로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공존하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곳이었어요. 한쪽에는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강력한 교회의 세계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저 멀리 베를린의 중심을 둔 서류와 법으로만 존재하는 프로이센 국가가 있었죠. 이 두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 이게 바로 어린 예거가 숨쉬며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일요일에만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마을의 사회 질서, 정치 질서 그 자체였죠. 예를 들어 주교가 방문한다? 그러면 마을 전체가 들썩이면서 교회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예거의 기억에 따르면 그게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깃발이었대요. 공적인 삶 자체가 교회의 일부였던, 마치 시간이 멈춰서 중세 시대가 그대로 이어지는 듯한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반면에 국가는 어땠을까요? 아주 멀고 추상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또 젊은이들은 군대에 갔지만 그건 어떤 뜨거운 충성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따라야 하는 규칙일 뿐이었어요. 마음속 깊이 나는 자랑스러운 프로이센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그냥 행정 시스템의 관리 대상, 즉 신민으로 스스로를 여겼던 거죠. 국가에 대한 애국심 같은 건 외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국가에 대해 이렇게 좀 냉담했던 데에는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스마르크 총리가 카톨릭 교회에 힘을 빼려고 벌였던 이른바 문화투쟁이라는 사건의 깊은 상처 때문이었죠. 이 격렬했던 다툼의 기억이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경험 덕분에 훗날 독일 전체를 휩쓴 그 광적인 국가주의 열풍에도 이 지역 사람들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 이 완벽한 카톨릭 세계에서 정작 예거 자신의 가족은 개신교도, 즉 프로테스탄트였거든요. 바로 이 사실 하나가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거의 뿌리는 이 카톨릭 땅 밖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모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개신교 집안이었죠. 이런 배경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수의 문화 속에서 소수자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 그의 어머니 고향인 바르멘 부퍼탈이라는 곳은 신앙심이 아주 유별나게 깊은 곳이었습니다. 예거는 어린 시절 그곳에서 주부들이 창문을 닦는 아주 평범한 집안일을 하면서도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경건함이 공기처럼 흐르는 환경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런 배경 덕분에 어린 예거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로베리히 공동체의 일원, 즉 내부자이면서도
동시에 한 발짝 떨어져서 그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유산을 가진 외부인이었던 거죠. 이 내부자이면서 외부인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 이게 바로 훗날 그가 헬레니즘과 기독교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를 편견 없이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됩니다. 그의 정신을 만드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바로 같은 마을에 살았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였습니다. 이 두 분은요,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반대되는 인물들이었어요. 먼저 외할아버지 요한 루트비기 비리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마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서 시간을 건너온 듯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직업은 상인이었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학자의 것이었어요. 사업 때문에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세상을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까지 혼자서 다 깨우쳤죠. 하지만 그는 현실 세계보다는 책 속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든 조용한 사색가였습니다. 19세기 소설 속 세상이 그의 진짜 현실이었던 셈이죠. 예관은 할아버지의 조용한 오후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모젤 와인 한 잔을 옆에 두고 긴 파이프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 속으로 사라져서 몇 시간이고 책에 빠져들던 모습. 할아버지는 자신의 그 깊은 내면 세계에 대해 절대 말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세상을 경험하고 수많은 책을 읽은 할아버지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결국 모든 것은 사기다 라는 깊고 서늘한 회의주의. 그는 이 냉정한 진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어린 손자에게만 가끔씩 툭 하고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의주의자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예거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동물 그림책에서 라틴어 이름의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3살짜리 아이에게 기린을 뜻하는 카멜로파달레스 기라파라는 소리는 그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정말 황홀한 음악이었겠죠. 바로 이 소리의 마법에 빠졌던 경험이야말로 훗날 그를 위대한 고전학자로 이끈 그야말로 운명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완벽하게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 그의 외할머니 파울린의 비르셰를 만나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세계가 침묵과 이성의 세계였다면 할머니의 세계는 그야말로 대화와 신앙의 세계였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정말 정반대였어요. 프리드리히 대왕 시절 프랑스 귀족의 후손이었던 그녀는 그 혈통만큼이나 불같은 정신과 아주 명석한 지성을 가졌죠. 조용한 회의주의자였던 할아버지와는 달리 할머니는 총명하고 사교적인 신앙의 여성이었고 그녀의 집은 늘 지적인 토론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주변 지역의 성직자들을 자기 집 식탁으로 초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재치 있는 신학 논쟁을 벌이는 걸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해요. 이것은 신학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었던 부포탈의 문화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어린 베르너는 매일 몇 시간씩 이 두 세계를 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사색하는 법을 배우고 할머니의 대화 속에서 논쟁하는 법을 익혔죠. 그는 이 극명한 차이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두 분의 세계 모두를 자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빨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정신을 단단하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던 겁니다. 자, 그의 정신세계를 완성한 마지막 조각은 바로 부모님의 영향이었습니다. 조부모님이 뼈대를 세웠다면 부모님은 그 안에 살과 피를 채워준 셈이죠. 음악과 문학, 그리고 자연이 그의 내면을 어떻게 채웠는지 한번 볼까요? 예고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를 넘어서 더 높은 세계를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통로이자 거의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실현되지 못한 예술가의 꿈 그 자체와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쾰른 오페라단에서 제의를 받을 정도로 정말 경이로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상인의 길을 가야만 했죠. 자신의 엄청난 재능이 이 평범한 환경 속에서 썩고 있다는 아버지의 깊은 슬픔은 어린 아들 예거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짧은 생의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간절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직 너의 내면의 부름만을 따르거라.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성공이 무엇보다 중시되던 그 당시에는 남들이 뭐라던 너 자신의 길을 가라는 이 말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절실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의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모습을 몸소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그냥 아이로 대한 게 아니라 지적인 동반자로 대했어요. 그리고 함께 자연을 거닐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쳤죠. 이렇게 독서를 통해 나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어머니의 삶의 태도는 그대로 아들에게 제2의 천성이 되었습니다. 예거의 부모님은 조부모 세대처럼 어떤 제도적인 교회 전통에 얽매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경외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음악이라는 예술 속에서 그리고 라인강 하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했습니다. 말하자면 음악과 자연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와도 같았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경험들, 사람, 장소, 열정, 이 대체 어떻게 한데 섞여서 한 위대한 학자의 정신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이것들이 베르너 예거라는 지성을 빚어낸 재료들이었습니다. 교회와 국가라는 거대한 대립, 카톨릭 세계 속 개신교도로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독특한 시선, 할아버지의 차가운 이성과 할머니의 뜨거운 신앙 사이의 끝없는 긴장감, 그리고 음악과 자연을 통해 길러진 깊은 예술적 감수성, 이 모든 것이 그의 정신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하나로 녹아내렸던 겁니다. 이토록 독특하고 풍요로운 토양 위에서 과연 어떤 지적 거인이 자라나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그의 정신을 만든 뿌리를 함께 들여다봤지만 이 뿌리에서 어떤 줄기가 뻗어나고 어떤 찬란한 꽃이 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 그의 진짜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베르너 예거의 5편의 에세이. 이 책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고전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의 지적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베르너 예거라는 한 위대한 학자의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텐데요. 그의 학문적 서곡이라 할 수 있는 지적 자서전에서 시작해서요. 그의 사상의 뿌리가 된 역사와 고전어, 그리고 그를 성장시킨 거인들, 즉 스승들의 이야기, 또 그가 자신만의 무기로 벼려낸 독특한 연구 방법,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집대성된 그의 필생의 역작 파이데이아에 이르기까지 어린 시절의 순수한 호기심이 어떻게 한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의 위대한 업적으로 피어났는지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고는 이 에세이들이 그냥 평범한 자서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언제 태어나서 뭘 했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내밀한 곳, 그러니까 한 학자의 작업실 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해지는 창문 같은 거라고 말이죠. 이 책을 엮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연구들 하나하나에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열망에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뭐 철학사, 문학, 교육 다 다른 주제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연구를 단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예거는 바로 그 힘의 정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이미 다 완성돼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박제된 진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였죠. 바로 작업 중인 문헌학자의 모습을 말입니다. 텍스트와 씨름하고 단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파고들고 마침내 어떤 통찰에 이르는 그 생생한 현장을 독자들이 목격하게 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문헌학, 즉 필롤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거에게 문헌학은 그냥 옛날 글자나 문법을 따진 학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사상과 문화의 고고학 같은 거였어요. 고고학자가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유물의 본 모습을 드러내듯이 문헌학자는 역사적인 텍스트 속에서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아이디어와 문화가 어떻게 태어나고 발전하고 변해왔는지를 발굴해내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예거는 자신의 학문적 이해라는 게 그냥 책 몇 권 읽어서 얻은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오히려 천천히 쌓아올린 개인적인 경험에 가깝다는 거예요. 매년 매일같이 고대의 텍스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감하면서 자기 안에서 풍요로워지는 그런 경험 말이죠. 이건 마치 오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아서 그 대화의 모든 뉘앙스와 깊이를 글로 완벽하게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깊은 통찰이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학자의 평생에 걸친 여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그의 고향, 독일의 라인란트 하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아주 독특한 곳이었어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문화적인 힘이 서로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그런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거든요. 그의 고향에는 말이죠. 말 그대로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중세 후기부터 수백 년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지배해온 아주 뿌리 깊은 카톨릭교의 전통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저 멀리 베를린의 중심을 둔 비교적 새롭고 어딘가 이질적인 프로이센 국가라는 외부 권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붉고 흰 깃발을 내걸면 국가는 흑백 쪽의 제국 깃발을 내걸었죠. 그러니까 예거는 어린 시절부터 이 두 개의 다른 문화, 두 개의 다른 파이데아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그 공기 속에서 숨쉬며 자라난 겁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 안에서 두 개의 거대한 세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년 예거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올랐을까요? 이 모든 것을 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그때 그의 세계를 활짝 열어준 열쇠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였습니다. 역사는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좁은 세상을 훨씬 더 거대한 맥락 속에 위치시켜 주었고 거의 우주적인 차원을 부여해 주었죠. 그는 마치 고대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가 노래했던 것과 같은 지적인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계의 벽이 무너져 내린다.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편협한 세계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너머에 있는 훨씬 더 광대하고 장엄한 인간 경험의 우주가 펼쳐지는 그 순간의 감격, 바로 그걸 느낀 거죠. 이런 경험 속에서 예거에게 라틴어나 그리스어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따분한 죽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의 세계를 구성하는 살아있는 차원 그 자체였어요. 생각해보세요. 9살 때부터 라틴어를 배웠는데 집 밖에 나가면 로마 시대의 유적이 널려 있고 중세 시대의 성당이 서 있어요. 그에게 라틴어는 책 속에 갇힌 언어가 아니라 자기가 밟고 있는 땅과 숨쉬는 공기 속에 녹아있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배우게 된 그리스어는 그 로마 세계의 심장부에서 뜨겁게 뛰고 있는 영혼 그 자체로 다가왔죠. 사실 이 언어에 대한 사랑은 거의 타고난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뷰퐁의 박물지라는 책에 있는 동물 그림들을 보면서 어머니한테 꼭 그 동물의 라틴어 학명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졸랐대요. 그리고는 그걸 다 외워버렸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어딘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히 카멜로 파르달리스 기라파, 즉 기린을 뜻하는 이 학명은 어린 예거에게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거의 도치들 지경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정말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남달랐던 거죠. 자, 이렇게 특별한 감수성을 지녔던 예거가 1907년에 드디어 학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는 마치 최고의 재료를 찾아다니는 장인처럼 당대 최고의 지성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장점을 흡수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가 만난 첫 번째 거인은 당시 문헌학계의 최종 보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 울리히 폰 빌라모비치 묠렌도르프였죠. 사실 대학에 가기도 전에 젊은 예구는 그의 책, 특히 비극 헤라클레스에 대한 해설서를 읽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책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 단순히 작품 분석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책에는 언제나 현존하는 비할 데 없는 박학함, 언어에 대한 완벽한 통달, 그리고 그리스의 삶에 대한 다채로운 비전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 문화의 정치, 사회, 종교, 예술, 모든 측면에 대한 깊고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비극이라는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해석해냈던 거죠. 독자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베를린 대학교에 진학한 예거에게는 그곳은 마치 거인들이 모여 사는 숲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각 분야의 대가들에게서 지식의 정수를 그야말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흩어진 사상 조각들을 모아 집대성한 헤르만 딜스에게서는 철학의 원류를 배웠고요. 텍스트의 아주 작은 오류까지 귀신같이 찾아내는 요하네스 팔렌에게서는 학문의 엄밀함을, 또 고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본 에두아르트 마이어에게서는 거시적인 통찰력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 모든 거장들의 어깨 위에 서서 자신만의 더 넓은 학문 세계를 구축해 나간 거죠. 그러다가 마르부르크에서 아주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철학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 이걸 스스로
철학으로의 회심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철학에 깊이 빠져들면 들수록 오히려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순수하게 철학적인 개념만으로 플라톤 같은 고대 사상가를 읽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를 낳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핵심적인 학문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사상사라는 렌즈를 통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즉, 어떤 아이디어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특정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싹트고 다른 사상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갔는지를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방법을 두고 그저 낡은 골동품이나 수집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건 엄청난 편견이며 그리스 사상의 살아있는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스승들에게서 배운 지식과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으로 무장한 예거는 이제 고대 세계를 해석하기 위한 자신만의 독특한 학문적 방법론, 일종의 지적인 무기고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기고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텍스트 비평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오탈자나 찾는 단순한 교정 작업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원본은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들만 남아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와 왜곡이 생겼겠어요. 텍스트 비평은 이 필사본들을 전부 비교하고 어떤 필사본이 더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지 계보를 추적해서 마치 탐정처럼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원작자가 썼을 가장 본래의 모습으로 텍스트를 복원해내는 작업입니다. 그가 이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에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된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학생이었을 때 그는 필로포누스라는 학자가 쓴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서의 일부 내용이 잘못된 것 같다며 교정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의 스승인 헤르만 딜스의 책상 위에 바로 그 측의 최신 판본 교정쇠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딜스가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젊은 학생 예거의 추측이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필사본 증거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나도 텍스트를 제대로 다룰 수 있구나 하는 엄청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고 닦은 텍스트 비평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그가 도전한 대상이 바로 철학의 거인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작업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예거의 독창성이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그 이전까지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하나의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건물처럼 생각했어요. 모든 부분이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 본 거죠. 그래서 저작들 사이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건 마치 건물의 균열처럼 어떻게든 메우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거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수십 년에 걸쳐 자라나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봤어요. 나무가 자라면서 새로운 가지를 뻗고 어떤 가지는 말라 죽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잎이 나고 지는 것처럼 그의 사상도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수정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 겁니다. 그러니 텍스트들 사이의 불일치는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사상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나무의 나이테 같은 소중한 증거가 되는 거죠. 목표는 정지된 체계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사상의 발전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남달랐던 언어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을 거대한 맥락 속에서 보려 했던 역사적 감각, 그리고 한 사상가의 생각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 발전적 연구 방법. 이 모든 실타래들이 마침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직무를 짜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필생의 역작 파이데이아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요, 사실 한국어로 교육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그 풍부한 의미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사회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어떻게 빚어낼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이자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품성을 탁월함, 즉 아레테를 향해 끊임없이 연마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이상적인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 시, 음악, 체육, 철학, 정치,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 문화의 심장이었던 파이데이아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거가 이 방대한 작업을 시작한 데에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살던 20세기 초중반,
유럽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인문주의적 전통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고 그 전통이 인류에게 어떤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던 겁니다. 예거에게 고전 연구는 그저 소수 학자들의 지적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인간 개념 속에 인류 문화를 위한 영원한 가치가 담겨 있지 않다면 고전학이라는 학문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정말 단호한 말이죠. 즉, 고전 연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 대한 깊고 중요한 진실과 연결될 때에만 바로 그때에만 그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문주의 전통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일까요? 예거는 그것이 바로 인간을 빚어내려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충동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던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의 본성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형성하고 개선하려는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열망이야말로 모든 인문학 연구의 출발점이자 그 정당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거의 이 위대한 연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해설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시대를 향한 아주 날카롭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됩니다. 인간을 의식적으로 빚어낸다는 이 고대 그리스의 이상,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기술이 인간의 본성마저 바꾸려 하는 바로 오늘날, 이 이상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거는 그 답을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한 위대한 정신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20세기 최고의 고전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베르너 예거입니다. 그의 지성과 감성의 토대를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정신이 빚어지는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의뢰에 그렇듯이 빽빽한 서재나 도서관에서 시작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예거의 어린 시절 집이에요. 그곳은 학문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두 가지 힘, 바로 음악과 자연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거의 집에서 음악은 뭐랄까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이었어요. 감정과 열망을 나누는 중심 언어였고 성향이 아주 달랐던 그의 부모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것이었죠. 예거는 책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부모님은 음색과 화음의 언어에 완벽하게 헌신하면서 일상에서는 만족될 수 없었던 더 높은 삶에 대한 갈망 속에서 함께 꿈꿀 수 있었다고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사실 예거의 부모님은 정말 다른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그야말로 타고난 가수였지만 상업이라는 현실의 벽에 갇혀버린 좌절한 예술가였죠. 그 내면에 들끓는 예술적인 충동이 평생 그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독서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신적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어린 아들에게는 결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거는 양쪽 부모님 모두에게서 예술적인 감수성을 물려받았지만 그 영향의 결은 좀 달랐던 거죠. 아버지의 음악이 그의 감상 능력, 즉 수동적인 융합성을 키웠다면 문학과 지적인 노력에 대한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태도는 그에게 제2의 천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스스로를 연마하는 것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런 자기 교육의 태도가 어린 예거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심지어 어머니는 아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지적인 동반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심어준 또 하나의 깊은 사랑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연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라인강 하류 지역을 오랫동안 함께 산책하곤 했대요. 막 화려하고 웅장한 자연은 아니었지만 아직 상업화에 물들지 않은, 때묻지 않은 그런 자연이었죠. 들판과 물, 숲과 언덕을 바라보며 느꼈던 이 고요한 즐거움. 훗날 예거는 이것이 자신의 존재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뿌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예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지어버린 아주 중대하고도 비극적인 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순간은요, 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아주 심오한 지침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참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에 대한 비극입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낭비되었다는 깊은 확신 속에서 불과 47이라는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바로 이 비극 속에서 예거의 평생의 사명이 태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그 좌절된 삶 전체가 응축되어서 아들에게 전달된 아주 절박하고도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예거는 이 말을 평생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이 사명을 가슴에 깊이 품은 예거는 이제 본격적인 지적 여정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그의 세계를 로베리히라는 작은 도시에서 서구 문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지평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에게 이 더 넓은 세계를 열어준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역사였습니다. 역사는 그에게 자신의 고향, 자기가 살던 이 작은 동네를 훨씬 더 넓은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줬어요. 로마인들, 중세시대, 그리고 유로파라는 거대한 세계와 나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죠. 그의 눈앞에서 익숙했던 세계의 경계가 와르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지적 발달 과정을 보면요. 마치 서구 문화의 역사를 그대로 압축해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인 게 3살 때 기린을 뜻하는 라틴어 이름의 그 소리에 완전히 황홀경을 느꼈다는 일화예요. 그 소리를 온전히 음미하기 위해서 항상 큰 소리로 그 단어를 말해야만 했다고 하니 정말 남다르죠? 그러다 9살에 라틴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마침내 13살에 만난 그리스 세계는 이미 친숙했던 로마라는 세계에 깊이를 더해주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거에게 로마와 그리스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로마가 만질 수 있는 역사적인 토대, 꼭 거쳐가야 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면 그의 학문 활동과 정신적인 양식의 진정한 원천이 되어준 것은 바로 그리스, 즉 헬라스였어요. 그는 헬라스를 단순히 고대 국가 중 하나로 본 게 아니에요. 플라톤의 말을 빌려서 정신의 원형이자 인간 정신의 영원한 지혜 그 자체로 경험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거의 지식적인 세계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던 중에 그는 한 거대한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책의 페이지를 통한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정말 운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거의 성장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막 발을 들여놓고 있던 지적 세계의 풍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그 분야를 그야말로 압도하던 거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대답은 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빌라모비치였습니다. 예거가 이미 학교 수업에서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거대한 산과 같은 학자였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거와 빌라모비치의 관계가 맺어진 곳은 대학 강의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학교에서 쓰지도 않은 빌라모비치의 책을 스스로 찾아 읽고 졸업을 1년 앞두고는 그의 가장 어렵다는 역작을 선물로 요청했죠. 그리고 그 책과 혼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승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정신적인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빌라모비치의 책에 뭐가 있었길래 젊은 예거를 그토록 압도했을까요? 그건 단순히 영리한 문학 비평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를 사로잡은 건 바로 빌라모비치가 가진 지식의 순수한 힘이었습니다. 그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항상 존재하는 해박함은 고대 세계를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죠. 그는 이전 세대의 생계 잃은 고전주의에 의식적으로 반대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삶을 정말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려냈습니다. 바로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예거의 길을 완전히 확고하게 만들고 그 자신의 학문적 야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버린 마지막 기폭제였던 셈이죠. 나중에 스승을 직접 만나서 교류했을 때조차도 책을 통해서 느꼈던 바로 이 첫 충격, 이 엄청난 첫인상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거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위대한 정신을 만드는 것이 단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성적인 유산, 그리고 개인적인 소명, 또 지적인 영감이 아주 강력하게 결합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의 삶은 바로 이 강력한 연금술이 어떻게 한 인간의 정신을 빚어내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베르너 예거의 책
5개의 에세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성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시기, 바로 베를린 대학교의 고전학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예거가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한 그 시대를 따라가 보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세기 독일 제국 당대 최고의 지성이 모였던 베를린 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예거는 윌레헴 폰 humboldt가 이 대학을 세울 때부터 그 중심에 아주 새롭고 강력한 철학부를 만들었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 철학부의 심장, 그 핵심에 바로 고전 문헌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글을 읽고 그들의 언어,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이 학문이 그냥 여러 전공 중 하나가 아니라 대학 전체를 뛰게 하는 심장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오래된 책을 열심히 읽는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humboldt가 가졌던 비전은 순수 학문, 그 자체를 대학의 중심에 놓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볼프 같은 사람들이 이끌었던 고전 문헌학이 바로 그 이상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학문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학문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지성을 이끌어간다는 당시 독일의 새로운 정신을 상징하는 말하자면 대학의 영혼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네 사람이 베를린 문헌학의 청사진, 그 설계도를 만든 겁니다. 이들이 구축한 학문적 모델은 1870년 직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고들 이야기의 바로 그 시작점까지 학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1870년쯤 되니까요. 이 1세대 거장들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학계 전체가 아우구스트 베크와 카를 라우만이라는 두 거인이 남긴,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부딪히는 두 개의 거대한 유산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바로 두 학문적 방향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인데요. 베크는 고대 세계라는 숲 전체를 보려고 했어요. 역사, 철학, 문화, 모든 걸 아우르는 총체적인 이해를 추구했죠. 반면에 라흐만 학파는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원전, 즉 텍스트 자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한 단어, 한 문장을 정밀하게 파고들었죠. 이건 그냥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안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고, 이 지적인 줄다리기가 다음 세대 학자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1870년 이후에 이 두 거인의 횃불을 이어받은 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스승을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베크와 라흐만의 유산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자기 몸처럼 체화해서 그걸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만들어낸 대가들이었죠. 첫 번째 인물은 모리츠 하우프트입니다. 이 사람은 라흐만의 사위이기도 했고 그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어요. 말 그대로 엄격한 원전 비평학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통 계승자였죠. 1870년 무렵의 하우프트의 학문은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기준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방법론적인 확실함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위대한 작품도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과학 실험하듯이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로 정밀하게 해부해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전 텍스트를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어떤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분해할 수 있는 연구 대상으로 봤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고전에 대한 근대적 연구의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돌프 키르히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베크 쪽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비문,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글자들이나 그리스 알파벳의 역사를 연구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했던 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반대편에 있던 라흐만 학파의 날카로운 기술까지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키르히오프가 왜 이렇게 흥미롭냐면 이 사람이 바로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베크가 던져준 무엇을 볼 것인가, 즉 고대의 물질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와서 라흐만이 완성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날카로운 분석 도구와 결합시킨 거죠. 그리고 이걸 문학작품 연구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건 두 방법론이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용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874년에 베를린에 온 요하네스 팔렌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학파,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헌학의 가장 세련된 형태를 보여준 인물이에요. 그의 무기는 신중함, 정밀함, 그리고 학문적 오류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완고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렌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는 궁극의 원전 순수주의자였습니다. 전부 라틴어로만 진행됐다는 그의 세미나는 언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의 장이었죠. 온갖 화려하고 거창한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시대에 팔렌의 역할은 자, 일단 텍스트부터 제대로 읽자라고 말하며 모두를 단단한 현실에 발딛게 하는 강력한 균형추였습니다. 섣부른 해석보다 정확한 독해가 먼저라는 학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켜낸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헌학이라는 이 단단한 핵 안에서 갈고 닦은 기술들이 담장을 넘어 다른 학문 분야로 퍼져나가면서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학문의 영향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에르네스트 쿠르티우스라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그는 문헌학의 접근법, 그러니까 책에 나온 기록이랑 실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 이른바 실지 답사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고고학과 역사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코르티우스는 문헌학의 도구를 책상 앞에서 도서관 밖으로 실제 땅 위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의 연구는 그냥 학술 논문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이건 문헌학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의 문화와 연결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인문학적 태도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가 왜 다른 순수 문헌학자들과는 다르게 베를린 문화계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 중의 거인, 테오도어 몬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사 연구를 예거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전적으로 문헌학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분야를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창조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몸젠에게 역사는 더 이상 타키투스 같은 옛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다시 풀어쓰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역사는 과학이었습니다. 특히 비문처럼 흩어져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사실을 재구성하는 과학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 그 자체입니다. 그의 작업은 로마사를 넘어서 역사라는 학문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념비적인 대사업이었어요. 전 유럽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라틴어 비문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기판적으로 편집해서 미래 세대가 연구할 수 있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겁니다. 이건 마치 몸젠이 책 한 권을 쓴 게 아니라 앞으로 로마사를 연구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거대한 도서관을 짓고 그 도서관에 목록 시스템까지 완벽하고 만들어준 것과 같아요. 원 자료를 역사적 서사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딛고 설 단단한 땅 자체를 마련해 준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그려보죠. 때는 독일 제국이 막 탄생하던 시점, 고전 문헌학은 그야말로 대학의 심장이자 역사학, 고고학, 법학 같은 다른 모든 학문의 방법론을 제공하는 파워하우스였습니다. 심의 정점에 있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문헌학의 영향력은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정작 그 핵심, 그 본질은 점점 더 안으로 쪼그라들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원전 작업, 즉 테크네 그라마티케라고 불리는 순수한 기술의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흥미롭고 활기찬 움직임들은 이제 문헌학 내부가 아니라 문헌학이 낳은 자식들인 역사학이나 고고학 같은 주변 분야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죠. 이게 바로 창조적인 긴장 상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학문의 중심핵은 스스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해갔고 그 핵에서 에너지를 받은 주변부 학문들은 역동적으로 팽창하고 있었어요. 마치 스스로 지은 웅장하고 멋진 요새가 외부의 공격은 잘 막아주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과 같았죠. 성공이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덫이 되어버린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학문들 사이의 울타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뭔가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학계 전체가 이 낡은 울타리가 무너지고 새로운 통합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크가 꿈꿨던 그 거대한 비전, 즉 고대 세계에 대한 완전한 과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죠. 다만 이번에는 라흐만 학파가 완성한 현대적인 비평 방법론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쥔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판을 뒤흔들 두 명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베를린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이 임박했던 거죠. 이 복잡하고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20세기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재편할 두 인물, 바로 울리히 폰 빌라모비츠 뮬렌도르프와 헤르만 디엘스의 시대가 막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베르너 예거라는 거대한 지성의 여정, 그 정점에 놓인 책이죠. 5편의 에세이를 통해서 그의 깊고 넓은 학문 세계, 그 마지막 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단순히 에세이 한 편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예거라는 학자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학문 전체를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에 대한 그의 거대한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한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에세이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베르너 예거라는 인물 자체를 잠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고전학을 그냥 과거의 유물로 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위한 아주 중요하고 문명적인 힘으로 보았던 정말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예거라는 인물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그냥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문헌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였죠. 그가 가장 깊이 파고들었던 문제는 바로 서구 문화의 연속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정신과 이후의 기독교 정신이 그냥 단절된 게 아니라 거대한 강물처럼 만나고 합쳐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본 거죠.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상, 즉 파이데이아와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상이 결국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서 통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거에게 고전 연구란 박물관에 있는 먼지 쌓인 유물을 닦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마주했던 인본주의의 위기, 즉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그는 고대 속에 인류 전체를 위한 영원한 가치가 잠들어 있다고 믿었고 그걸 다시 깨워서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학문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예거가 고대 스파르타의 시인 티르타이오스를 분석한 이 에세이는요, 그의 거대한 비전이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거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훌륭함, 탁월함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뀔까요? 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대 스파르타 역사의 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시인 티르타이오스의 시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덕, 즉 이상적인 인간의 조건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재정의되었는지를 파헤치죠. 이건 단순한 문학 분석을 넘어서 한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이 탄생하고 변화하는 그 생생한 현장을 포착하는 일입니다. 그리스 사상을 이해하려면 이 아레테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보통 탁월함이나 덕으로 번역되지만 사실 그 의미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 아레테의 의미가 결코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고 진화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에게 요구되던 아레테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만든 도시국가, 즉 폴리스의 시민에게 요구되던 아레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거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아레테의 의미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세요. 아킬레우스 같은 호메로스 시대 영웅의 아레테는 뭐였을까요? 철저히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대1 결투에서 적을 쓰러뜨리고 얻는 명예, 그게 최고의 가치였죠. 이건 소수의 타고난 귀족 전사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 스파르타의 시인 티르타이오스가 노래한 아레테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아레테의 중심에 더 이상 개인이 없습니다. 공동체, 즉 폴리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이제 중요한 건 개인의 무용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방패벽, 즉 팔랑크스를 굳건히 지키는 집단적인 용기입니다. 비겁하게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내 옆에 동료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새로운 아레테가 된 거예요. 개인의 명성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폴리스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 최고의 가치로 떠오른 순간이죠. 예거는 바로 티르타이오스가 이 아레테라는 개념을 소수 귀족의 전유물에서 모든 시민병사가 갖춰야 할 보편적인 덕목으로 확장시키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한 겁니다. 근데 예거의 이런 해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당시 빌라모비치 같은 최고의 학자들은 이 시가 훨씬 나중인 기원전 5세기에 쓰였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예거는 이 시에 담긴 생각과 언어는 오직 기원전 7세기 스파르타라는 특수한 역사적, 지적 상황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심지어 플라톤조차 이 시를 스파르타 정신의 본질이라고 파악했다는 사실은 예거의 주장에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주죠. 그렇다면 예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그의 독특한 연구 방법에 있습니다. 그는 문헌학을 단순히 단어 뜻이나 문법을 따지는 건조한 학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문헌학은 마치 땅속에 묻힌 유물을 발굴하듯이 사상의 흔적을 파헤치는 지적 고고학과 같았습니다. 예거에게 텍스트는 여러 겹의 지칭으로 이루어진 고고학 유적지 같은 거였어요. 첫째, 그는 단어 하나하나에 미묘한 의미 변화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정의를 뜻하는 디케라는 단어가 헤시오도스 시대와 솔론 시대에 어떻게 다르게 쓰였는지를 분석하는 건 그 사회가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험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인 거죠. 둘째, 하나의 개념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 사상적 DNA를 추적합니다. 셋째, 어떤 작품이 그 이전의 작품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말하자면 문학적인 빚을 꼼꼼히 따지는 겁니다. 티르타이오스가 호메로스의 언어와 형식을 빌려왔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는 걸 밝혀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작품을 그것이 태어난 정확한 역사적, 지적 좌표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겹겹이 쌓인 층을 조심스럽게 파헤쳐서 그는 단순히 텍스트를 해석하는 걸 넘어 그것이 탄생한 세계 전체를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려냈던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예거의 핵심 철학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작가와 그의 시대는 서로를 상호적으로 조건짓는다. 즉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작품을 낳은 특정한 역사적 순간과 지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작가와 시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이 관점이 바로 그의 모든 연구를 관통하는 기본 전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고 세심한 고고학적 분석 방법이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건 예거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거대한 프로젝트, 바로 파이데이아를 연구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도구였던 거죠.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 단순히 교육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개념이거든요. 이건 한 사회가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문화적인 힘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철학, 법, 정치, 예술, 전통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한 문명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특정한 이상적인 모습으로 빚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셈이죠. 오늘날로 치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미디어, 법, 심지어 대중문화까지 포함해서 바람직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적 힘을 합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거가 보기에 호메로스의 서사시부터 플라톤의 철학까지 그리스 문화 전체가 바로 이 단 하나의 목표, 즉 인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대한 파이데아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에게 문화란 단순한 오락이나 시간이 남아서 하는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동체의 정신적 가치를 담아내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인간 제작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그냥 흘러가는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는 규범들로 이루어진 질서정연한 우주, 즉 코스모스로 여겼던 이유도 바로 이 파이데이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신화 속에서 테세우스가 미궁을 탈출하게 해준 아리아드네의 실처럼 이 파이데아라는 개념이 바로 예거의 학문적 안내자였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에서부터 기독교 교부 철학자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의 방대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하나로 꿰어서 일관된 비전으로 만들어준 실이었죠. 그의 모든 학문적 여정은 결국 그리스인들은 어떤 인간이 되고자 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향합니다. 예거의 평생을 관통했던 바로 그 궁극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인문학은 왜 중요한가? 여건은 정말 열정적으로 주장해요. 고전을 공부하는 건 그냥 옛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 존재와 문화의 근본적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대인들의 인간에 대한 그 치열한 고민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면 고전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거에게 파이데이아의 전통은 그리스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유산은 로마와 기독교로 구스란히 이어져서 서구 문명의 거대한 초석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문학은 바로 우리를 이 수천 년에 걸친 위대한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만드는 거죠. 예거의 연구는 결국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비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파이데이아는 무엇입니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학교, 미디어, 시장, 테크놀로지. 과연 어떤 힘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특정한 모습의 인간으로 끊임없이 빚어가고 있습니까? 베르너 예거의 사상을 따라온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거가 그 자신의 세대에게 던졌던 절박한 도전이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훨씬 더 큰 힘으로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를 성찰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의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